오늘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빠르고 쉽게 알려드리는 더그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전기차에 관심 있으신가요? 이 전기차를 주도하고 있는 테슬라, 주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죠. 테슬라의 주식이 오름세를 향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오늘은 인프라 측면의 강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에 이어 충전소 인프라까지 대폭 확충하며 세계 충전 시장 장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애플 충전 단자처럼 자신들만의 전용 충전 단자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테슬라 전용 전기차 충전소인 슈퍼차저에서 꼭 충전을 해야 합니다. 이 슈퍼차저는 현재 북미 지역에 1만 2천여 대가 있는데요. 미국 포드에 이어 최근 제너럴 모터스가 슈퍼차저를 사용하기로 합의하면서 테슬라의 충전 방식이 미국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포드, GM 등 미국 완성차 제조사 상위 업체가 NACS를 지원하면서 이 CCS를 대신해 북미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CCS는 현대차와 기아, 폭스바겐 등 테슬라를 제외한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사용 중인 충전 규격인데요. 여기에 미국 최대 전기차 충전소 기업 가운데 하나인 EV고도 거들었습니다. 이 EV고가 전국 고속 전기차 충전소에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기 연결 방식인 NACS 커넥터를 추가한다는 겁니다. SK E&S가 인수한 미국 전기차 충전 사업 선도 기업인 에버차지도 이 NACS를 도입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에버차지는 전기차 충전기 제조뿐 아니라 충전소 운영 사업까지 운영하는 충전 솔루션 기업인데요. 현재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지역에서 4,600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운영 중이죠. 이처럼 현재 미국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를 모두 테슬라식 전기차 충전 규격으로 통일하면서 NACS가 북미 지역의 충전 시스템 표준으로 자리 잡는 모양새입니다. 테슬라는 점유율 증가에 발맞춰 소비자 충전 편의성도 높이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급속 충전소인 슈퍼차저는 미국과 캐나다의 전체 급속 충전기 수량의 60%에 달합니다. 내년 1,500개를 추가할 경우 충전 인프라는 더 늘어나게 되죠. 이렇게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테슬라. 그런데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던 테슬라가 6월 FOMC 정례회의 결과 발표 이후 13거래일 만에 연속 랠리를 마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조태현 기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간밤에 잠 설치신 분들 많으시죠? 6월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니까 이게 개별 주식시장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테슬라 주식 같은 것들도 조금은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기존과 다른 내용도 있고요. 짚어볼 내용이 많으니까 오늘은 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은 예상대로 동결이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높이기 시작한 게 지난해 3월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15개월 만에 동결을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연준의 움직임에서 상당히 변화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성명문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3월 발표 내용과 달라진 내용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제 말은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비슷하다 이게 아니라요. 단어 자체가 뭐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만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오르고 있다 이런 내용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신용 컨디션이 타이트하다 이런 내용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결이었으니까 연 5.25%로 동결을 했죠. 그러니까 레이즈라는 말이 메인테인 정도 바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미세한 정도의 조정만 있고요. 큰 차이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상대로 동결이었고요. 이렇게 성명문에도 큰 내용이 없었는데 주식시장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움직였습니다. 이게 벤치마크 지수인 S&P 500의 어제 흐름인데요. 보시면은 잘 가고 있다가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뭐 폭포수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회복을 해가지고요. 결국에는 0.08% 강보합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는 0.68% 하락했고요. 다우존스는 조정을 받았지만 나스닥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굉장히 그 흐름 자체는 드라마틱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별 반응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문제였냐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렇게 하락했을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거는 동결보다는 이번이 점도표하고 경제 전망을 같이 발표하는 달이거든요. 그 내용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요. 나중에 회복하는 과정에서는 파월 의장의 설명회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경제 전망 내용을 봐야겠죠. 이 내용 쭉 내려가 보면요. 올해 연말에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5.6%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5.25%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얘기는
두 차례 더 베이비 스텝을 해서 50bp 기준금리를 더 올리겠다라는 뜻을 시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기존의 3월 전망치가 5.1%였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약간 시장에 겁을 준다 이 정도 느낌으로 5.4% 정도를 제시할 걸로 예상을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5.6%까지 제시를 하니까는 굉장히 시장이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도 새벽에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파월의 설명회를 보면서 시장이 오히려 안도한 것 같아요. 일단 전망치에서 보듯이 지금 GDP 성장률 1%로 제시를 했죠. 3월에 0.4였는데 1%, 그러니까 상당히 개선되는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실업률은 더 좋아질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은 약간이지만 잡히는 것으로 봤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코어, 그러니까 근원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약간 잡기가 어려워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어찌됐건 전반적으로는 경제 상황이 연착륙 경로로 간다라고 볼 수 있는 징조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역시 조금씩이지만 잡혀간다라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파월 의장이 그러니까 7월에 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이 막 쏟아졌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결정된 거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7월 회의는 라이브 미팅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내려놓지 않고 그날 들어와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두 차례 더 인상을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거는 상황이 안 좋았을 때고, 상황이 생각보다 좋다면은 이렇게 안 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안도를 하는 분위기가 보였습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에서도 여러 분석이 나오곤 있지만요, 연말에 5.6%까지 갈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은도 오늘 오전에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런 시장 반응이 연준의 태도와는 거리가 좀 있더라, 간극이 있더라 라고 짚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시장이 얼마나 이걸 신뢰하지 않고 있냐, 이건 역시 패드워치를 한번 봐야겠죠. 항상 수시로 이 수치가 바뀌기도 하고요. 희망사항도 잔뜩 들어가 있으니까 다 믿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는 되죠. 오늘 오전 상황을 보니까요, 지금 다음 7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25bp 올릴 가능성 65 정도로 보고 있고요. 반대로 동결할 가능성을 3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5 대 65 정도로 지금은 25bp 인상 가능성을 조금 더 크게 보고 있죠. 그런데 연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연말로 가보면요, 연준은 두 차례 인상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게 여기죠. 그런데 두 차례 인상 가능성을 한 6.7% 정도밖에 안 보고 있어요. 오히려 연준이 거듭거듭 이야기한 것처럼 연내 인하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연내 인하 가능성을 오히려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두 차례 인상까지는 거의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본다고 할 수 있겠고요. 한 차례 올릴 가능성을 45% 정도,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동결할 가능성은 40% 정도, 그냥 이 정도 상황에서 보고 있다라고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감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당장 7월 FOMC는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임대료 그리고 중고차 가격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조짐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회의 이전까지 나올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밖에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다만 연내 인하 가능성,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시장이 과도하게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연준이 또 한 번 확실하게 선을 그으면서 확실히 가능성은 많이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또 연준이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분위기가 돼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연준의 움직임에 따라서는 어떤 조정을 받거나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이시면서요, 연준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떤 유연한 대응을 해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시 김은비 아나운서에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봇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스팟이라는 로봇계를 혹시 아시나요? 스팟은 미국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사족 보행 로봇인데요. 건설 현장 등의 데이터를 수집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로봇입니다. 이 스팟이 새로운 신기술을 습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안보, 휴먼 케어 등 정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로봇계 스팟, 인간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ARM, 암의 핵심 투자자로 참여를 추진합니다. 암이 삼성전자와 인텔, TSMC,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최대 10개 회사와 기업 공개 앵커 투자자 참여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소식인데요. 암은 스마트폰에 쓰이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분야의 강자로 삼성전자, 애플, 퀄컴 등에서 제작하는 모바일 AP의 대부분이 이 회사의 기본 설계도를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모바일 칩 설계 분야에서 암의 점유율은 무려 90%에 이릅니다. 암은 올해 말 뉴욕 증시 상장을 통해 최대 10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인데요. 시장에서는 암의 기업 가치를 300억에서 700억 달러 규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암이라는 기업 혹시 암? 이 암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정환 한양대 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ARM은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프로토타입 설계 기본이 되면서 애플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다른 모바일 프로세서를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고 전 세계 95%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이 ARM, ARM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ARM의 그 설계 IP를 따른다. 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모바일 프로세서 설계 분야에는 굉장한 강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분 구조상으로는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진 손정희 회장이 소프트뱅크가 실질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 두 개의 회사가 가지고 있긴 한데 다 소프트뱅크 계열사라 전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소프트뱅크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팔거나 상장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들이 많이 나왔고 엔비디아에 거의 팔릴 뻔했다라는 그런 사실 역시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국의 정서, ARM이 영국의 반도체 회사인데 영국의 반도체 기술을 다른 나라,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정서적 반대, 그리고 엔비디아가 ARM에 합쳐지면서 독점에 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결국은 엔비디아의 400억 달러 딜이 깨졌거든요. 그리고 삼성이나 다른 데도 모두 다 안 되겠다라는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상장으로 가는 그런 경로로 가고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지는 영국은 아니고 영국이 브렉시트 하면서 이제 상장지로 매력이 좀 잃었기 때문에 뉴욕, 특히 나스닥으로 한번 상장하지 않을까라고 다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ARM 상장하면은 파운드리 기업들은 환영이죠. ARM 설계를 하고 이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칩을 만들게 되면은 파운드리 기업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삼성전자 같은 파운드리 기업은 당연히 이 ARM을 지분을 확보해서 안정적인 어떤 수익을 내려는 그런 의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ARM이 이제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상품의 폭을 넓혀야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에 따라서 노트북 프로세서라든지 다른 프로세서에 대해서도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의견을 천명했거든요. 그 사업을 넓혀야 상장하는 데 유리하고 이게 만약 개발이 잘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 역시 혜택을 볼 수 있는 TSMC도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파운드리 업체로서는 굉장히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반도체 공정의 공급자를 만든다는 그런 과정에서 파운드리 업체들이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 자체가 ARM이 상장하려고 하는데 이제 엔비디아와의 결합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약점도 노출되긴 했거든요. 리스크가 없진 않다. ARM이 R&D 투자가 좀 모자라고 현재 기술력이 나쁘지 않고 애플 같은데도 AP 프로세서란 게 만들기 시작하면 또 만들 수 있다. 비유하자 그러면 인텔이 컴퓨터 프로세서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AMD에 따라잡히고 시장 점유율 내주는 것보다 모바일 프로세서 부분에 시장 점유율 내주는 게 더 쉽지 않느냐라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엔비디아의 협상 과정에서 엔비디아도 이게 그 ARM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합병을 해도 독점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과정성에서 ARM의 리스크 역시 좀 노출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RM이 전 세계 모바일 프로세서,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부분에 가장 강자인 건 맞고 이런 것을 통해서 삼성이 파운드리 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칩도 같이 개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삼성전자든지 아니면 다른 반도체 업체까지 사실 SK 하이닉스 역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ARM이 지배력은 높지만 예전만큼 리스크가 없는 상태는 아니고 소프트뱅크는 이걸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나 다른 이제 반도체 업체들 특히나 이제 파운드리 업체들은 여기서 반도체를 받아서 만들면 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이해관계 차원에서 다양한 협의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